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저희 오늘 이제 2020년도 제2회 고등학교 졸업학년 검정고시 도덕 이제 적중률 관련한 분석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보이시다시피 이제 도덕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홈페이지나 여러분들 충분히 풀어보셨던 기본서나 모의고사에서 문제 유형, 답, 일치 부분이 거의 100%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거나 충분히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어렵지 않게 이번 고등학교 검정고시 시험을 잘 치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절대로 평이했던 시험이 아닙니다. 학자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감상 느끼시기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 모의고사나 적중 경향 관련한 문제들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오답까지 꼼꼼히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었던 시험이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역시도 저희 모의고사나 적중 문제들을 꼭 반드시 풀어보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시험이 출제가 되었는지 경향과 이제 각 파트별 출제 빈도 같은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계신 것처럼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사상과에 관련된 문제 빈도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개념만을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문제가 어렵다, 풀 수 있는 문제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상가의 이름, 사상가의 이론,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숙지하고 암기하신 분들은 굉장히 시험이 평이했다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고졸 도덕을 어려워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학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아마 출제하시는 분들이 캐치를 하고 이런 문제를 많이 출제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사상가들의 이론을 묻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선택 과목이라고 그냥 수험서를 읽어만 보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문제가 어려웠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특히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의나 환경윤리 파트에서 학자와 이론을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간단하게 공부하고 넘기신 분들이라면 조금 어렵게 느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과 윤리에서는 지난 1회에서 출제가 되었던 프롬 대신 스턴버그라고 하는 학자가 교차로 출제가 되면서 이제 1회와 2회에서 문제가 많이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제 출제위원들의 노력을 살짝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양의 사상과 서양의 사상에서 조금 더 다양한 학습이 필요하게끔 요구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 개정되는 내용들 때문에 그 전에 이러한 부분을 좀 미리 보여주기식 시험이 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도덕이라고 하는 검정고시 과목을 준비하실 때에는 간단하게 이론만 읽으면서 넘어가시기보다는 학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그 학자에 대한 이론들의 암기가 병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번 시험에서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시험에 대해서 이제 좀 경향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어떻게 어느 단원에서 몇 % 정도가 출제가 되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여러분들 나와 계신 것처럼 각 파트별로 출제된 문제 수가 나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25문제가 총 출제가 되는데 나오는 파트는 여러분들 나와서 보시는 것처럼 총 6파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출제가 되는 비슷한 횟수는 동일해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현대생활과 응용윤리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6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 성,
가족윤리 이제 저희 2장 2단원이죠. 여기 부분에서도 역시나 기존 1회와 동일하게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미 여기에서 3분의 1 정도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앞단원에서 충실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특히나 1단원 많은 사상가들이 나오고 이론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 1단원을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문제 수에서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파트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 환경, 정보윤리인데요. 여기서는 4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서 보셔야 하는 건 환경윤리입니다. 이 환경윤리 같은 경우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나오는 용어들도 굉장히 어려운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조금 집중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윤리와 직업윤리가 1회에서는 총 6문제가 나왔는데 2회에서는 7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전의 기출을 보시면 거의 평균적으로 6문제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단원 역시도 앞에 1단원만큼 조금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런가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단원 역시도 학자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단원, 3단원의 환경윤리, 그리고 4단원의 사회윤리, 직업윤리 같은 경우는 학자가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단원임을 알 수 있어요. 이제 그 말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시험에서도 학자 중심의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경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밖에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학자 중심의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걸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단원의 문화와 윤리, 그리고 6단원의 평화와 윤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출제 문항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학자 중심의 문제는 많이 나오고 일반 개념 중심의 문제는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빈도수를 보시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자 중심의 단원이 나오는 파트는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복습을 하시고 꼼꼼하게 숙지하셔야만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난이도 관련된 이제 내용, 방금 저희가 설명드렸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 여기 그래프 정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1단원하고 2단원하고 4단원, 그러니까 현대생활과 응용윤리, 그 다음에 생명성, 가족윤리, 그리고 사회윤리, 직업윤리, 이 3단원을 더해보세요. 그러면 이미 지금 60%가 넘습니다. 거의 70% 정도 가까이가 돼요. 그러니까 전체의 70%는 학자 중심의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시험을 준비하실 때 꼭 반드시 학자 중심의 학습이 병행이 되셔야 된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개념의 문제를 넘기거나 개념을 가볍게 여기시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학자 중심의 비중을 조금 더 많이 두시고 이론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걸 강조드리고요. 도덕이라고 하는 과목이 선택 과목이기는 하지만 절대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쉬운 과목이라고 넘기시기에는 이제 점점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고득점을 받기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성실하게 공부를 하셔서 이제 학자 중심으로 이제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함께 공부를 하시면서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도덕 2번 2020년 2회 관련한 경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설명을 들어보시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얻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충분히 숙지하시고 앞으로의 공부 방법과 방향을 잘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 여기까지 2020년 제2회 고등학교 졸업학년 검정고시 도덕 관련 경향 분석이었습니다.